저는 어, 오늘 그동안 쭉 배워왔던 한상담의 집단 상담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볼 수 있고 또 새롭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참 크거든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는 집단 상담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직접 우리 집단에 참여를 못 해봤기 때문에 우리 집단 안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20차 정도로 대규모 집단을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그 집단의 형태나 진행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필름을 제작하는 일이 참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마침 이렇게 두 사람이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고 또 준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 있는 분들과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떤 그 사상이나 철학의 바탕에서 그 상담을 추구해 나가시려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담이 이제 국제화 토착화가 굉장히 큰 화두거든.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다 생각하는 게 우리 민족은 거의 10,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이 세 개의 경전으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사람이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늘과 땅과 사람 속에서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준 경전이 있어. 그게 이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인데 그런 원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게 우리한테는 축복이고, 그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원형을 바탕으로 우리의 상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게 우리한테 참 축복받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랜 시간 동안 또 구체적으로 연구해 오신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고 그런 분께 배웠다는 게 상당히 자부심이 느껴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이걸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운 일이지 뭐. 사실은 처음엔 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도 모르고 1962년에 대학교 1학년 때에 김건 학장님을 뵙게 됐고, 김건 학장님한테서 공부한 게 내가 최면학하고 계전이력안의 학장님의 어떤 사상을 배우게 됐는데, 그 뒤로 내가 한민학회를 만들고 또 한민학회에서 우리 회원들이 우리 학문을 공부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학원 때 그런 활동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오늘 우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초가 됐던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그 스승님이신 김건 학장님 배운 것 이외에 여러 가지 국내에서 활동하신 것 외에도 외국에 가셔서 여러 가지 상담 이론이나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시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보겠다는 욕구들이나 마음들을 많이 가지신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집단을 처음 하게 된 게 72년이고 국내에서 책으로만 외국 스님들의 자료들을 접해 볼 수 있었는데 79년에 미국 가서 칼 라자 스님이 하시는 나호야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뭐 리얼 셀프니 휴먼 빙이니 하는 이런 단어들이 한국식으로 내가 해석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간관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그래서 집단 상담의 방법은 외국 사람들한테 배울 필요가 있지만은 집단 상담의 배경이 되는 철학이나 인간성에 관한 문제는 언젠가 우리 모델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게 벌써 30년이 됐네. 금년 3월에 미국 학회에 가서 우리 이론들 발표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었어요. 많은 차이가 있죠. 우선 서양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상대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 볼 때 나와 너를 봐요. 근데 우리는 절대관으로 보니까 이려관, 너와 나가 아니고 우리가 더 소중하죠. 그런 면이라든가. 서양 사람들은 이게 사람의 존재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를 한평생으로 보고, 우리는 우주가 출발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의 나이를 우리는 135억 살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우리 조상들까지도 우리 삶에 녹아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또, 서양 사람들이 이성의 바탕을 두고 문화를 만들고 있고, 인도 사람들은 무의식의 바탕을 두고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의 바탕을 두고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국 문화가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 사람한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도 문제를 있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면 관계에서의 문제죠. 그런데 문제라는 게 이제 대인 관계에서 발생된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사물과의 문제. 우리가 물건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도 있고,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대인 관계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는 이제 자기하고의 관계에서의 문제,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또 자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잘 안 되는 그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관계에서 발생된 문제는 사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감정적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발생된 감정적인 문제를 관계를 통해서 풀지 않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풀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하나의 집단 상담이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성숙된 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물건을 잘 만들어서 사용하기 쉽게 만들든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든가,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든가, 남의 나라를 정복해서 국토를 넓히든가 이런 걸 삶의 목표로 삼지를 않았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성숙된 인간, 완전한 인간이 되느냐 이걸 목표로 삼았는데,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철인, 밝을 철자라서 철인이라고 했는데, 철인이라는 거는 씨알머리가 있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체성이 있고 관계가 좋은 사람,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룬 사람, 주체성만 있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나 관계가 좋고 주체성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좋은 사람을 철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의 상담의 목표는 이렇게 주체성을 확고히 하고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걸, 그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어때? 김선생 생각에는 어떤 경험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글쎄요, 일단 다른 사람에게서 참 니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든지 하면은 제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가져서
아까 말씀하신 주체성 이런 게 생길 것 같고요. 이거는 재미있는 표현인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까요? 김성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글쎄요. 그렇게 물으시니까 굉장히 막막해지네요. 그렇지, 대부분 잘 몰라요. 예. 근데 나도 나를 잘 모르지 상대가 상대를 잘 알까요? 상대도 잘 모르겠죠. 그렇죠. 막막하겠죠. 나도 내가 잘 모르는 나를 알기 위해서 자기 길을 잘 모르는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특히 나를 보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걸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안다는 거는 착각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기 그 눈이 바깥쪽으로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바깥을 향한다. 그렇지. 눈이 바깥을 향해서. 다른 거는 잘 보이는데 내 거는 잘 안 보이는. 그렇지. 이 김생희 이야기는 내 얼굴은 못 보지만 상대방 얼굴은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예. 마음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뭐 칭찬을 받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칭찬은 상당히 그래도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나의 모습이나 뭐 것들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홀려다니면은 그 남의 말에 놀아나서 자기가 뭔지를 잃어버리기가 쉽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기분이 좋아지고 뭐 괜찮다 해가지고 우쭐하고 하는 것도 남 이야기 듣고 우쭐하는 거니까 자기 기준이 빠진 거죠. 어떤 경험들이나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될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그 소중한 방법들 자기를 되찾는다 하는 게 이렇게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는 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야 돼. 김생이 지금 몇십 년 살아오셨고 또 다른 사람도 몇십 년 살아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는 너의 삶은 너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만약에 65년 살아왔는데 김생이 40년 살아왔다면 우리 둘이가 만난다면 우리 둘의 삶이 100년의 삶으로 존재가 확장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집단에서는 다른 사람의 삶의 체험을 자기 삶의 체험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물론 간접 체험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내가 존재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게 나를 되찾고 내가 성장해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단에서 한 80명의 사람이 30년씩 살아온 사람이 80명이 모였다면 거의 2000년 이상의 삶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만남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내라는 존재가 또 확장되는 거. 그렇죠. 그걸 이제 성숙해 가는 걸로. 성숙해야 그렇죠. 또 그다음에 그와 같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자기하고 만나. 자기하고 만난다는 거는 자기 감정과 이성이 만나는 거, 또 자기 그 가치관과 자기 행동이 만나는 거, 그렇죠? 자기 성격과 또 자기 목표나 이런 게 만나는 거. 우리가 자기하고도 못 만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때로는 갈등도 느끼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억압도 하고 많은 잘못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편하게 자기하고 만나고 남들하고 만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이 우리 하늘 집단 상담의 특징이죠. 그러면 자기하고 만난다는 말씀은 결국 그 다른 사람과의 만남 과정에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돌이켜보고 거기에서 내가 내에 대해서 알아차려가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되돌이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를 터놓고 이렇게 열어놓고 자기 마음을 내보이는 거. 자기 개발하는 거. 이게 일반 사회생활에는 상대방한테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내놨다가는 미움받거나 거부당하거나
오해받거나 많은 위험들이 있잖아요. 돈 잘못하면 상대방 그 내용은 전달 안 되고 상대방 감정이나 상하게 할까봐 불안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참고 개방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선 자기하고 만나려면 그 자기 개방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의아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거를 표현을 해서 개방을 하는 거. 근데 그렇게 개방해서 나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게 또 나에 대해서 만난다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보통 이렇게 감정을 억압해 있을 때는 억압되어 있는 이 표면의 부정적인 감정만 보게 돼요. 예. 근데 이 개방해서 터놓게 되면 개방하면 그 밑에 있는 자기 내면 세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방되어 나오니까 자기 내면의 그 본래의 마음을 찾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표현해서 거기서 편안해진다든지 하게 되면서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부분이든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한겨울에 꽁꽁 얼어 있던 그 강물을 봤을 때는 그 밑에 물고기가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얼음이 녹고 나면은 그 속에 있는 물고기도 보이고 바위도 보이듯이 우리도 이 감정을 억압해 있는 그 감정이 풀어지면은 내면에 뭐가 있는지 자기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자기를 이해도 하게 되고 수용도 하게 되고 그런 길이 생기죠. 생각이 좀 명확해지는데 감사하고요. 그러면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개방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잘 들어준다든지 받아준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더 자기를 잡고 만나는데 더 빠르고 도움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 되죠. 왜냐하면은 억압해 있는 동안엔 자기 감정이 해결될 길이 없는데 사람은 자기가 품고 있던 감정을 표현만 해도 그 감정들이 굉장히 가벼워지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받아준다면 그건 훨씬 더 사실이 해결 안 돼도 그 감정에서는 자유스러울 수 있게 되고 집단은 여러 사람이 자기 심정을 받아준다면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심정을 받아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편안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 길이 자기가 성장해 나가는 지름길이 되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하고도 만날 수 있고 타인하고도 만날 수 그렇죠. 있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네요. 예. 나아가서 이제 우주 만물과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우선 감수성 훈련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내가 공부할 때 감수성 훈련을 주로 공부해왔고 그동안 감수성 훈련이라는 이름을 써왔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론이나 방법들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수성 훈련이라는 이름보다는 한국형으로 개발한 감수성 훈련은 하날 훈련이라고 우선 이름을 짓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셈이에요. 근데 하날 훈련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도대체 배경이 뭐 다른 집단 상담하고 뭐가 다르냐, 구체적인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냐, 또 효과에 어떤 차이가 있나 세 가지 거예요. 배경은 우선 제가 하는 한날 집단 상담은 천부경의 바탕을 두고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 한사상의 바탕을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철학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인간이란 존재는 소아와 대아로 한국 사람들은 나누어서 사용을 했는데 소아와 대아요? 예,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육체적인 나, 그래서 거의 동물적인 나를 가지고 있다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간성이 점점점 발달돼 가지고 인간적인 나로 성장을 하고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영적인 나로 성장하고 그래서 인간한테 가지고 있는 동물성, 인간성, 신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그마한 소아에서 우주 전체를 포함한 대아, 그래서 인내천 사람이 하늘에 다다르는 때까지 가야 한다 이런 게 동학에서의 가르침인데 뭐 그건 동학뿐만 아니고 천부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흐르는 맹백한 우리 한국인의 고유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게 우리 하날 집단 상담의 특징은
그런 서화에서 대화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성숙 상담이죠. 그게 배경에서 가장 큰 차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더 큰 존재, 예, 더 큰 존재가 되어 나가는 방향을 기본 철학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흘러내서 방법에서 다른 집단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우선 제일 큰 차이가 조금 전에 이야기 다른 집단들에 들어가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에 관심 있는 집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의 초점을 둬서 그 사람이 성숙해버리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진다는 관점입니다. 예, 집단에 처음 들어와서는 그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문제 해결 역량을 훈련하는 쪽에 훨씬 초점을 둬서 집단 전체가 문제 해결 역량이 생겨가지고 정신분석학적인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이 되고 집단 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건설이 되고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역량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문제를 거론하고 해결하고 근데 대부분 참가자들이 그때쯤 되면 문제가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그런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 다른 집단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는 저는 사람을 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통해서 말을 제대로 익히고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모든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 하는 게 초점이고 세 번째는 지금 집단 속에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거의 못하게 합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그것도 거의 단어로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감정 단어 말씀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집단에 가보면은 내가 감정 하나를 설명하려면 비코스가 이유가 쭉 나와서 그때 가서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게 하는데 그런 설명들을 일체 못하게 해요. 사실 설명 없이 감정만 주고받으니까 처음에는 서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쉬는 시간에 모여서 아까 네가 기분 나쁘다 했는데 왜 그랬나 이렇게 묻고 설명하고 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 그런 차이들. 또 하나가 이제 집단의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치료 집단, 하나가 상담 집단, 제가 하는 건 훈련 집단인데 치료 집단과 상담 집단에서는 상담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상담을 하거나 치료자가 들어와서 내담자들을 치료하거나 상담자나 치료자의 역량이 굉장히 좌우됩니다. 근데 제 집단은 촉진자가 참가자의 역할을 가장 강조하면서 참가자는 모든 사람들하고 1대1로 참여해서 참가자들이 상호학습해서 집단의 성과를 내는 그런 점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죠. 방법상에서. 처음 온 사람들이 제일 의아해하는 거는 사실 설명 없이 감정만 주고받는 걸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 가지는 게 맞습니다. 제일 혼란 겪는 사람들이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나 정신역동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초기 기억이나 이런 걸 찾아서 그때 이런 사건들이 오늘 당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돼서 그걸 찾아서 지금 감정을 해결하는 이런 수단들을 쓰는데 저는 지금 문제를 푸는데 과거의 기억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 사실적인 설명들을 길게 이해해야 될 필요도 없다. 단순히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 원인에 해당되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해결해 들어가면 된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 건데요? 예, 간단해요. 한순간에 느끼는 감정들을 찾으면 보통 한순간에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이 수십 종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감정 중에서 어떤 특정 감정들을 자주 선택해서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 감정에 자기가 사로잡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과거의 경험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끼는 걸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잘못된 선택을 바로 선택하게 하는 훈련하는 거. 그걸 감정의 수평 분석이라고 하고, 또 하나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층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표면에 느끼는 감정과 이 내면에 느끼는 감정은 대단한 차이가 있는데, 표면에 느끼는 감정들을 찾아서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찾아 들어가는 훈련, 이걸 감정의 수직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의 수단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느끼는 생생한 감정들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저희 독특한 관점입니다. 굳이 과거 경험이 지금 필요가 굳이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뭐 간혹, 현재 예, 느끼는 간혹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 집단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집단이 유난히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저 같은 집단 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고 집단에 와서 과거의 사실적인 이야기나 이 설명들을 이해 중심으로 하는 집단을 많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태권도 배운 사람이 유도 도장에 와서 힘들듯이, 예. 제 집단부터 처음 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다른 집단에 오리엔테이드 됐던 사람들은 저 집단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문제 해결 욕구가 강하거나 음. 뭐 이 자유롭게 문제를 충분히 풀어놓고 좀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함을 얻겠다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오는 집단원들이 이 오히려 그 자발성들을 위축시키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많죠. 우선 그 문제 해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 욕구를 일단 유보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야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그 문제 해결 욕구를 가진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문제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누구라도 문제에 집착해버리면 문제가 안 보이거든요. 손바닥으로 양쪽 눈을 가리고 세상을 볼 도 없듯이 문제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들이 있어요. 기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 어떤 그 참가자들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참게도 하고 기다리게도 하고 자제해야 되죠. 예.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늘 집단 살감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촉진자가 가져야 되는 어떤 특별한 역량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많은 역량들이 있는데 우선은 제일 큰 역량들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고, 제가 봤던 게 많은 집단 상담자들이 주로 이제 공감 수용, 특히 그 엔카운터 그룹 한 분들은 그쪽을 많이 쓰는데, 저는 공감 수용, 그다음에 질문, 그다음에 칭찬, 인정, 대결, 지적, 이런 요령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카운셀링 스킬, 코칭 스킬, 리더십 스킬, 니고시에이션 스킬,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촉진자가 골고루 다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독특한 방법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저는 별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자질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촉진자로. 예.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요? 예.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촉진자로서 소질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 네. 저는 그 사람이 촉진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촉진자라는 게는 뭐 상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고난 자기 성격, 경험에 바탕을 둔 자기 대인관계의 태도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전부 버리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대인관계의 역량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상담자가 된 거예요. 지금 김생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격을 그대로 가진 채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김생하고 성격이 아주 맞는 사람이 15%, 20% 있을 거고, 전혀 안 맞는 사람도 그 숫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상담자가 되고 싶다면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내 역량들을 개발해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모습이 죽고 새로운 자기로 태어나야 되는데 촉진자도 그렇게 내가 훈련해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내한테 자질이 있는데 기본 지금 가진 이 자질로 그냥 쓰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건 빨리 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스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촉진자로서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려면 그 훈련되어지는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 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우선 뭐 훈련돼야 될 부분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끝없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될 때까지 시간이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담으로서 학교를 마치고 그다음 공부 시작해서 한 사람이 독립된 카운셀러로 자기가 성장할 때까지 평균 뭐 30년에서 40년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게 한평생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촉진자로서 완성되고 참가자들을 만나서 집단을 상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지금은 촉진자라는 게는 내가 촉진자로서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지 정말로 내가 한 사람이 독립된 전문가로서 확고한 자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라야 집단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전혀 아무 촉진자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호 촉진하는 그런 집단도 집단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 역량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만큼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기존에 전문가다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집단을 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참 다른 개념이네요. 가끔씩 농담을 하죠. 전문가가 뭐냐? 그건 저는 문외한이 전문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라는 거는 그냥 상담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만든 자격 기준이고요. 참가자들한테 저 사람이 전문가다, 전문가답다 이 소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다양한 참가자들의 요구나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죠. 우선 그 참가자들 중에 저분이 인간적으로 참 훌륭하다. 또 비교해서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훨씬 더 성숙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갖는 분들은 저는 뭐 거의 매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집단 처음 시작했던 게 72년인데 그때 내가 29살 때란 말이에요. 그때 독립된 촉진자로 내가 앉았을 때 그 방 안에 들어온 참가자들이 다 기업체 임원들이나 사장님들이니까 나한테는 거의 뭐 20년, 30년 위에 분들이잖아요. 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 사회적으로 뛰어난 분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게 성숙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저분들을 가르치고 내가 나누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기를 모색해 나가는 거고 더불어 함께 성장해 나간다 생각하니까 훌륭한 분들은 계시면 그분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동안에 그분도 또 도움을 받는 거고 사람이 완성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집단에 와서 훨씬 더 많이 배우더라고요. 훨씬 더 많은 걸 배워요. 그런 관점이니까 내가 뭐 부족하니까 저 사람한테 줄 게 없다. 내가 준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성장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성장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 사람이 그 이상 더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저는 그런 사람들은 촉진자로서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성장 그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분이 다른 사람이 돕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혼자만 훌륭한 분이라면 그것도 집단에서는 별로 적당하지 않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좀 문득 그 쌤이 가지고 계신 인간관이 독특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성숙되어가는 존재, 라는 개념들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지만 부족해서 각자가 다 부족하지만 그게 어울려서 큰 전체를 이룬다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 한상담에서 얘기하는 그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제 생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성숙된 일이 있고 사람들이 그 공같이 원만한 사람들 예, 그 공을 가지고는 탑을 못 쌓죠. 네, 근데 산에 있는 큰 돌, 좁은 돌, 울퉁불퉁한 돌 이런 돌들을 가져오면은 그 돌들이 그대로 탑을 쌓을 수 있거든요. 이 집단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막 완성된 사람, 성숙된 사람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집단이 아니고 수양회거나 뭐 이런 모임이겠죠. 자기 성장부 집단 뭐 이런 모임일 테고 제가 아는 집단은 당신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냐 이쪽을 모색하는 그런 집단이죠. 발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부족한 한 면으로 보시는 거네요. 야, 그건 굉장히 부족한 면이죠. 예, 그건 사장되어 있는 능력이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못 쓰는 능력들이 너무 많죠. 그걸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더불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게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다. 야, 목표가 아니고 그게 하나의 방법이죠. 집단에서는 집단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이거나 뭐 중독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 집단. 그 다음에 심리적인 갈등이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상담 집단. 그 다음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의 집단은 훈련 집단인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건강해지기 위한 집단이죠. 그래서 우리 집단은 연령도 상관없고 학력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 조건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죠. 그렇게 모인 집단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진행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모집해서 또 인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선이 있는지 예. 보통은 뭐 이런 같은 경우는 8에서 15명 뭐이 정도 선이 적절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게 두 가지 하는데 보통 제가 기업에서 그 집단을 의뢰받아서 하는 게 산업훈련으로서 집단을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주로 감수훈련하죠. 보통 7명에서 16명 정도가 그 제한 인원이에요. 근데 그 집단에서는 지금 여기서 느끼는 기분을 주고받아서 한 개인이 성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 기업에서 의뢰할 때 조직 내에 문제가 있거나 조직 내에 갈등이 있거나 리더십이 잘못되어 있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 조직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가 우선하는 그런 집단들을 저는 수십 년 해왔죠. 제일 큰 특성이 비자발적인 참여자들이. 뭐 말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보내진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훈련의 명령을 받고 참여해 주신 분들이죠. 그분들하고 집단하는 경우고 지금 내가 하나의 집단이라고 하는 게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대규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특성이 우선 자발적인 참여자. 자발적인 참여자가 아니면 그런 대규모 집단을 운영 못할 거예요. 제일 큰 특성. 그다음 그 속에서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상담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산업훈련이나 이런 쪽에서 강사가 되고 싶어서 이쪽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가를 해요. 일반인들도 예, 일반인이라는 게 뭘 일반인이라고 뭐 하얀지 모르는데 저한테는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일반인이죠. 업종이나 뭐
예, 그런 게 상관치 않습니다. 때로 한 집단에 이제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뭐 수녀님하고 이렇게 함께 오는 그런 집단도 있고요. 종교도 상관없고. 예. 전에 제가 경험하기로 나이 제일 어린 애가 예. 고등학생이 왔었었나? 그랬습니다. 예, 네, 고등학생. 그랬던 것 예. 같은데. 그때 제일 많은 분이 60 몇이었죠, 아마. 60몇. 예. 나이는 특별히 관계가 없을까요? 뭐, 이성의 세계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차이가 있지만, 기분이야 뭐 애라고 더 나쁘고 어른이라고 덜 나쁠 게 없죠. 예. 네. 그 다음에 어린애도 어른을 이해할 필요도 있고, 또 어른도 어린애들의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체험의 폭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세대 차이나 이런 차이가 클수록 더 도움이 될 때도 많죠. 아, 참. 뭐 부부라든지 예.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오고 형제 간에도 같이 오던데 예. 그런 경우에도 예. 어떻게 보면 집단에서 음. 이렇게 좀 방해가 되거나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참 있더라고요. 물론 뭐 부부 집단 상담에는 그분들끼리 모이는 거는 아, 그거 말고 일반 집단에 부부가 와서 보면 보통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고 둘에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푸는데 시간 다 써버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시간을 거기에 그분들이 큰 문제들을 가져오니까 자기들이 문제를 풀 시간이 없거나 이렇게 될 때는 그런 게 집단의 방해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걸 가졌든 적은 걸 가졌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문제 삼아서 그 사람이 크고 나면은 그 사람들 같은 문제가 제대로 풀어져 가니까 그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제 아들이나 또 제 며느리가 제 집단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참 놀라더라고. 어떻게 며느리하고 집단을 하느냐. 집단에 들어가는 며느리도 이상하고 받아주는 당신도 참 이상하다 하는데 난 그 이상하다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지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이 기간은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박 2일에도 이게 가능하다든지 뭐. 예, 제 집단 뭐 짧게 할 때는 한 3시간 정도의 집단부터 시작해서 길게 할 때는 6박 7일 뭐 이런 집단 하는데 지금 제가 대규모 집단을 할 때 20차를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한 사람이 발언하는 시간들이 보통 1시간 반 45분에서 1시간 반 정도 한 사람의 발언 시간이 그 정도면은 참관 성과가 참 잘 난다 이렇게 봤거든요. 점점 줄여서 지금은 한 사람 발언 시간이 보통 30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만 줄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요즘 뵈면 선생님이 주로 대규모 집단을 선호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의 진행되어지는 집단이 소집단보다는 대규모 집단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 선생님이 대규모 집단을 만약에 선호하신다면 그런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뭐 제일 큰 이유가 밀문 낚시하던 사람이 바다 낚시해보고 나면은 민물 낚시가 별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대규모 집단에서 오는 게 역동, 그다음에 이게 공감하는 파워. 한 사람이 아무리 큰 감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상담자가 한 사람이 그걸 받을 때하고 10명의 집단원이 그걸 공감해서 받아줄 때하고 만약에 80명이 받아줄 때하고는 정도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 다이나믹이 제 특성에 참 맞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남북 통일 이후에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이 필요할 텐데 그때는 소규모 집단으로서는 감당을 못할 것이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집단 전문가 훈련할 때 말입니다. 대규모 집단에 참여해봤던 사람들은 15, 16명 되는 집단에 들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훈련할 때도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저한테는 지금은 그 대규모 집단이나 소규모 집단이나 들어갔을 때 제가 쓰는 그
에너지의 양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집단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런 점이 있어요. 두 가지라고 생각돼요. 예. 하나는 제가 집단 참가한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처음에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하루쯤 지나야 저 사람이 아 이런 특성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순간에 이런 감정 느끼겠구나 막 이래 되던 게 그게 점점 짧아져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참가자들의 특성이나 감정들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역량들이 그만큼 훈련돼서 자라났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참가자들한테 훈련시키는 그 개념 하나하나가 저 혼자 그냥 막 사용하던 거를 하나의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개념화해야 되고 이론화해야 되고 훈련 방법이 구체화해야 되고 설명이 체계적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리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명료해진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참가자들이 설명하는 시간을 훨씬 더 내가 줄여줘 버려. 옛날에는 설명하면은 그 설명하는 시간을 조금씩 또 그래도 좀 허용을 했어요. 내가 그런데 그걸 훨씬 더 단축해버려. 설명 못하게 하니까. 보다 더 감정 단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초기에 저항들이나 불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반발이 일어나. 예, 반발이 일어나거나. 근데 그걸 뭐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들 여유가 내가 더 생긴 게 큰 힘이다. 그런 생각이. 그런 변화가 네. 그런 게 바탕이 되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네. 그 대규모 집단을 운영하시는 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랬습니다. 이게 만약에 80명 집단을 한다면은 그 방 안에 있는 80명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거의 다 가슴속에 느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느끼는 그 느낌 말고 또다시 편안한 기분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거든. 내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한 24년 동안에 여백이 자꾸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안에서 어떤 동료가 있어도 나는 좀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더 자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럽습니다. 왜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건 뭐 지금 내가 머리가 많이 하얘졌는데 지금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이만 들면 하얘지듯이 그것도 집단만 계속하면은 그 상태는 누구나 그렇게 오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근데 지금 그 대집단이 가능한 게 쌤의 개인적인 그런 역량이나 그런 게 이제 커진 부분들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쌤이 그 대집단을 운영할 때 독특한 어떤 방법들이 대집단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일 큰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제가 집단을 함께 한 사람들이 거의 이제 15,000에서 한 2만 명쯤 되거든. 3박 4일 이상 집단을 같이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이 제 속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간접 체험, 그 사람들의 도움을 제가 받는 거죠. 제일 큰 게. 그래서 집단 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제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그만큼 줄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타인을 만나서 예, 네, 그런 말씀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제 집단의 그 특성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직면할 때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독히 편안하다 하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감정을 표현해도 다 수용받을 수 있어요. 쌤 개인에 의해서 아니면 집단에 의해서? 내 개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집단원들이요? 집단원들도 집단 안에서 뭐 실수가 허용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되고 아무리 격한 감정이 표현돼도 그것 때문에 비난받거나 미움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건설되어 가요. 집단 규범 같은 거, 이 어떤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거네요. 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선생님, 대규모 집단이 소규모 집단에 비해서 강점으로 작용하는 게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제일 큰 강점은 태도 변화의 효과가 아주 크다는 거죠. 만약에 개개인이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거는 대규모 집단이 굉장히 불리해요. 가령 한 사람의 상담자가 집단 속에서 한 개인을 개인 상담하는 형태로 한다면은 제가 많이 해봤는 게 60명 정도의 집단을 1대1로 촉진하는 그런 형태로 해봤는데 그 시간이 참 빡빡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집단 전체가 성장 집단으로 해서 문제 해결 역량을 훈련하는 쪽의 집단을 한다면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하고 닮은 사람도 쉽게 만날 수가 있고 다른 다양한 케이스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집단의 역동이 아주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집단이 돼요. 그런 어떤 대규모 집단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아마 그 지훈님의 그 개인적인 역량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독특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그 방법이 제일 독특한 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방법에서 개개인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뒀다는 게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은 집단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감정에 초점을 둔다고 하지만은 저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히어앤나우에서 감정에 초점을 두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 집단 내에서 사실의 설명을 일체하지 않고 공감력을 키우고 난 다음에 사실 설명을 쉬는 시간이나 뒷마당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차이잖아요. 어떤 집단, 사실 중심의 집단에서는 집단 내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문제가 덜 풀어지면 뒷마당에 가서 그걸 개인적으로 풀고 와서 여기 오면 딴 사람들이 배경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니까 뒷마당을 활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근데 제 집단에서는 지금 여기서 느끼는 감정만 주고받아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가서 왜 그랬냐고 다시 이해하고 오는 건 집단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런 관점의 차이들이 좀.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대규모 집단에 참가하는 그 참가자들이 서로 사이에서 쉽게 오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 또 실수를 환영하는 게, 또 서로가 지적을 해도 진심으로 서로가 아끼고 위한다는 그런 집단의 규범,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한 도움을 주죠.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독특한 또 방법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독특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촉진자가 그런 게 개인 집단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선은 촉진자가 스스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람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조직 속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역량을 함께 가진 촉진자가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 집단에 참가한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개인의 문제나 그 해결 방법을 찾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딴 사람들보다 굉장히 짧은 게 제 특징인데, 그럴 수 있는 제일 밑바탕이 지금까지 함께 집단해본 사람들이 거의 한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들의 삶의 체험이 제가 간접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게 제가 집단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폭으로서 작용되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여기 대규모 집단을 할 때 이렇게 단점으로 보이실 만한 단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대규모 집단의 단점. 예, 소규모 집단을 하는 거에 비해서. 제일 큰 단점은 참가자들 중에서 여러 사람 앞에 나서면 발언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오픈할 수 있을 때까지 도우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것도 물론 그 뭐 허용적인 분위기라든가 뒷마당의 효과적인 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는 하지만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분들이 불편을 겪는 게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선생님 집단에 오고 싶어도 이 적극성이나 자발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걸 위해서 특별히 장치를 두거나 그런 건 없나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그런 그 특별한 장치를 둬서 그렇게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참가자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그런 거를 겪고 거기서 해결해서 다음번에 가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촉진자가 해야 할 일이지 하는데 저한테 상당한 능력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집단할 때에 여러 사람 앞에 하면 말 잘 못하고 발언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손들으라 하면 그 사람들 손들거든요. 이번에만 손들고 다음번 어디 가서도 다시 손 안 들 수 있도록 네가 여기서 훈련을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5박 6일 고생하고 평생 편할래? 5박 6일 편하고 평생 고생할래? 하는 질문도 그 사람들한테 하는 질문이죠. 저는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도전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바라지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보호해 주려는 이런 장치는 하는 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별한 장치네요. 그렇죠. 특별한 장치고 그게 두려워서 제 집단에 참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집단에 가는 게 나을 겁니다. 전체 시간인데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거든요. 예,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질문 하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소집단에서 진행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면은 대규모 집단에 오면 자기가 발언할 시간이 너무 적죠. 근데 두 가지 큰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실로 1시간 이야기 하던 게 감정단으로는 1분이면 족할 때가 많아요. 또 하나가 지금 개인 작업을 할 때 한 사람이 소요하는 시간과 집단 작업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의 차이가 있죠. 그 두 가지 차이 때문에 대규모 집단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소규모 집단에서 개인 작업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 개인 시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집단의 접근 방법이나 형태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주 큰 차이죠. 아마 에린다를 해도 개인 집단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참 힘들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도 갖고 또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 이유 때문에 제 집단에 오지 않는 분도 많죠. 근데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자기 개인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실 수단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냐 이게 목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규모 집단에 참가한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되는 폭이나 정도나 지속 시간이 소집단보다 훨씬 더 강한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집단 같은 소규모 집단에서 개인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집단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절대적으로 많아지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 사실 설명을 1시간 하는 게 감정으로 주고받으면은 1분이면 족할 때도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질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참가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깐 네 목욕이 오목이 붙었어. 아이고 날라갔다. 안으로 밖으로. 완전 나가 밖으로 날라.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그 개인 작업과 그다음에 집단 작업이
차이가 집단 작업하는 게 훨씬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선생님께서 집단 역동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큰 역량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방법들도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많은 게 기존의 집단 상담들이 한 사람의 상담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사람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 어떤 측면에서는 집단 속에서 개인 상담하고 있는 형태의 작업들을 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돕기는 하지만 집단이 서로가 돕는 형태가 아니. 근데 집단 속에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친밀해지고 신뢰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이 자라고 나면은 그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만약 80명 집단이 있다면 79명이 한 사람을 돕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의 질이나 폭이나 크기가 한 사람이 뛰어난 상담자가 돕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의 힘이 나와요. 그걸로 돕게 되니까 저희들 집단의 그 변화 정도는 소규모 집단에서 느끼는 변화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폭이 나오죠. 집단 참가자 전원의 그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하는 그런 힘들이 함께 자라는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쓰기 때문에 그 대규모 집단이 더 효과적인 그렇죠. 개인 또 하나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저희 집단에서 고기 잡는 방법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는 방법이 익숙해지면은 한 마리 잡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고기 잡는다는 거는 한 사람이 개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초점을 하고 문제를 풀면은 그 고기 한 마리 잡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자라면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웠죠. 그래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기만 잡는 게 아니고 다른 수많은 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 데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닥치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변화된 행동과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 집단의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해결 역량이 생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그런 집단을 건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집단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저 개인한테 저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물론 많을 겁니다만은 참가자들 중에 누가 누구를 도왔는지 실제로는 잘 모를 정도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참가자가 와서 변화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 B가 도왔는 건지 저녁에 밤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 C가 도왔는지 장에서 와서 좀 신랄하게 피드백한 D가 도왔는지 공감 소응해준 E가 도왔는지 혹은 집단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누가 도왔는지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그 치료적 사회, 그렇습니다. 치료적인 그 사회를 건설하는 그렇습니다. 세라피오틱 소사이어티를 건설해 나가는 거죠.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독특한 인간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독특한 인간관이라면 좀 이상하고 독특한 인간관이 아니고 천부경에서 배운 인간관이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간관이다 이렇게 보겠죠. 최근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원래 모습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선 천부경에서는 인간은 하늘, 땅, 사람 이 세 존재로 이 우주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하늘과 땅이 있는 그런 자연 상태의 우주에 이는 그대로 자연이지 생명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근데 이 하나하나 우주 만물의 이름을 부여하고 이게 생명력을 가지고 이 살림살이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 우주에 왔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우주의 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지지가 만물지 중에 사람이 제일 귀하다. 이런 존재를 봤죠. 그런 관점이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의 인간관하고는 아주 다른 독특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 속에 하늘과 땅이 다 들어있다. 인중천지일이라고 했거든요. 이 개념들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참 많은 의문을 가졌었는데 조상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니까 그게 금방 풀리더라고요. 김생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부모님 2분이고 조부모님 4분이고 중조부모 8분이고 이렇게 10대 조상까지만 올라가면 1024명이거든요. 20대 조상까지 올라가면은 천하의 천배니까 거의 100만 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30대 조상까지 올라가면은 10억이, 40대 조상까지 올라가면 1조고, 50대 조상까지 올라가면 거의 1000조예요. 그리고 김생이라는 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50대 조상까지 불과 한 1000년의 세월까지만 거슬러 올라간다더라도 10조의 조상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조상이 10조 명의 조상이 생명의 끈을 연결해서 오늘 김생이 있잖아요. 인간이 이 지구에 온 게 250만 년에서 350만 년 전이라는데 그 조상들을 다 계산한다면 1, 2만 계산해도 그분들이 하루에 2kg씩 음식을 드셨다면 김생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 지구 하나를 다 먹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호흡한 공기 또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우주가 빅뱅이 시작된 135억 년간의 그 생명의 끈이 연결돼서 지금 김생이 나올 때까지 사용된 물질은 가늠할 수가 없죠. 우주 전체가 김생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5억 년의 모든 경험들이 김생 유전자 속에 들어서 오늘 김생이 나왔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곧 우주다. 이렇게 보는 이런 관점도 독특한 관점이고 또 하나가 유일한 존재잖아요. 135억 년 동안 김생 말고는 김생이 하나도 더 없었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예요. 유일한 존재. 김생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하러 왔겠냐, 김생이 이 우주에. 예,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일 테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사람은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게 사람다운 사람과 사람만도 못한 사람의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 게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한 인간관이었어요. 저는 그런 인간관을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그런 한국 사람을 훈련시키는 훈련 방법을 찾아서 만든 것 뿐이에요.